사실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처음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데이터가 내 PC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꼭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메타데이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했고, 연구 대상자가 누구고, 조사 대상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관련 파일, 설문지, 코드북 이런 게 있으면 그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중치가 있는 데이터다? 이러면 연구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용자 가이드에 가중치가 왜 필요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중치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변수를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결측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얘가 측정이 된 건지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변수 조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기재를 꼭 해주시고, 새로이 변수를 구성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이 변수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꼭 인용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찾기가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은데 그 답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인용을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2017년에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연 교수님 팀이 연구를 한 건데요. 이 한국종합사회조사를 가지고 참고문항 표기 실태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23개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오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형태, 8번. 보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 그 다음에 자료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 자료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만든 것처럼 읽히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히 자료 산출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 인용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참고문헌에 이거를 데이터 인용 서식에 맞춰서 참고문헌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초록이나 연구 방법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참고문헌에는 안 다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참고문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색인 정보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색인 정보로 등록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고유 식별자가 요즘에는 많이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연구자 정보, 데이터, 연구 논문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 피인형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영향력 산출이 논문처럼 다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 데이터는 더 이상 연구의 부산물이 아니다. 논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주요한 연구 결과물이고, 그래서 자료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신 분들의 업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인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연구의 재현 가능성, 투명성 확보,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런 거를 위해서도 데이터 인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거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인용을 해주신다면 그게 바로 저는, 이게 좀 쑥스러운데, 학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런 공유 생태계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인용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메타데이터 항목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창고 문헌에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자, 자료명, 그 다음에 자료를 보급하는 기관들, 그 다음에 언제 이 자료가 공개되었는가. 그러니까 자료를 생산한 연도가 아니라 공개된 연도거든요. 버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정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CPSR하고 코스닥하고 그 인용 스타일 비교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연구 논문은 시카고 스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스타일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자, 자료명, 그 다음에 자료 제공 기관, 그 다음에 자료가 언제 퍼블리시가 됐는지, 그 다음에 버전이 어떤지,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주소라던가 그런 것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료 수행 기관 정보를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ICPSR도 과거에 이거 넣었다 지금 뺐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자료 제공기관이라고 하는 저희처럼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기관에 대한 정보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라든가 공동연구원들의 정보만큼이나 연구수행기관의 정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연구수행기관을 넣어서 지금 스타일을 지금 만들었고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에서 바로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인용하실 때 긁어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학회 논문을 퍼블리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문헌이라던가 이런 논문 작성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 인용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데이터 인용하는 거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원 그 다음에 데이터 아카이브 이용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시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잊어버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면 뭐 구글에 데이터 아카이브라던가 자료원이라던가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90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